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옥주댕이지 참. 네, 헬마우스가 지옥주댕이. 네, 지옥주댕이 임경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지난주에 이제 방송 최초로 코찔찔이 패널이 되는 바람에 오늘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작하려고요. 역사의 길이 남을 지금 장면 아니었어요? 시선 집중 역사 20년 역사의 최초의 패널이 아닐까. 좀 재밌었어요. 네, 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던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한번 가볼까요? 예,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일명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약식 회견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언론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좀 좋은 평가가 많은데 뭐 내용이 어떻든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이 최대한 이제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방식의 백브리핑에 언론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인데 지금의 약식 회견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기자 간담회를 자주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가는 방식의 백브리핑에는 이제 진정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언론이 활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자신이 불리한 주제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지옥주댕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조금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이거를 백브리핑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브리핑이라는 건 뭐 우리가 언중유고를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이제 기자 간담회가 아니고 약식으로 뭐 소위 그 많이 봤던 풍경들은 기자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 앞에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펼쳐놓고 바로바로 질문을 오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정치인한테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붙고 따라붙으면서 바로바로 물어보는 형식 이런 형식인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약식 회견을 백브리핑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백브리핑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세팅이 다 돼 있고 양자 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매일매일 예측이 가능한 방식이라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싶긴 예를 들어서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는 팀킴이나 이런 데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개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것도 JB타임스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 좋은데 너무 단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이 메시지 관리 부분에서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책 방향이라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국정 정책을 틀지어 버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식 회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점검할 부분이 여러 가지는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럴 바에는 기자 간담회가 낫다라고 하는 주장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서가 달리겠죠. 자유로운 문답. 그다음에 묻고 또 묻고 계속하는 그러니까 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답이 뭐 시간 무제한으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봤던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다른데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게 약식 회견을 하는데 뭐 기자들이 뭔가 뭐 물어보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걸까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아니 물론 네. 우상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그다음에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언론도 그 차원에서 하는 결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은 뭐 그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원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이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이 꼭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도움만 됐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우리 시선 집중에 출연하셔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저러다 큰 사고 난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얘기고요. 아까 제가 이제 표현이 거칠다라고 했는데 거친 표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단면적인 평가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식회견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게 대통령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끌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말들이 이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의 답변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뭐랄까요 팩트가 안 맞거나 혹은 뭐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인사들의 대통령실 근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말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소위 말하는 대회관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수정하거나 정정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거나 핵관도 족보했군요. 성이 다 있군요. 그렇죠. 대핵관, 가장 가까운 게 윤핵관. 대회관이고 예. 그다음에 윤회관인데 그런 식의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분들은 좀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저는 이제 JB 입장에 조금 더 찬동을 한 게 대통령의 날 것 그대로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국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파악하는데 기자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넌센스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 언어가 정제가 돼야 되고 메시지가 관리돼야 된다는 측면은 100%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래서 이전과 같은 경직된 하나만한 식의 기자회견이라면 그럼 꼭 그것은 대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뭐 우상호 위원장도 그렇고 JB나 저도 그렇고 딱 뭔가 제대로 된 단어 정의를 안 한 상태로 지금 서로 대화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상호 위원장이 어제 이 발언을 했었던 게 본인이 얘기한 이제 기자 간담회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호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는 JB가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한다 이런 쪽보다는 서로 좀 질답이 오고 가면서 많은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간담회는 그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희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보다는 이건 좀 줄이고 그렇죠. 기자간담회로 하는 게 기자간담회. 낫다. 그러니까 저희 그 인터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우상호 위원장이 그 인터뷰를 보고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 길은 없지만 네. 근데 문제는 그 조건은 이런 거죠. 그것이 말 그대로 그냥 이전에 봤던 어떤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그러니까 뭐 이전에 봤던 각본을 짜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죠? 한 번 질문하면 그걸로 땡. 그러니까 확인 질문, 추가 질문 없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럼 얼마나 또 큰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출입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몇몇 출입 기자들한테 이게 약식 회견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 앞에 와서 서면 아무나 손들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기자들이 조율하겠죠.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미리 오늘은 질문을 누구가 한다. 근데 그러면 그 기자들이 이제 정해진 기자들이 뭘 질문을 할까요?라고 하면 또 이거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현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여조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 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조율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뭐 미국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뭐 헬기 타러 가는 도중에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질문을 쏟아내면 그 중에 어떤 거를 답변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백브리핑 형식은 아닌 것 같고 약식 회견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계속 좀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질문이 미리 정의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고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기자들 사이에 합의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한 이슈에 대해서 딱 한 질문만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끝.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상호 위원장이 뭐 기대하는 것처럼 기자간담회가 되면 좀 더 거기에 질문을 추가로 따라붙으면서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는 그런 맥락이 제가 있는 볼 것 같습니다. 때는 그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병행의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기자간담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네. 어떤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그림의 기자간담회가 그러니까 성립이 된다고 치더라도 매일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또 했던 얘기 중에 뭐 민주당의 인사들 본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인사들은 기자들이 중간중간에 전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처럼 백브리핑을 좀 비대위원장이 직접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전화도 잘 받고 답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자주 하는 편이 더 건강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전화를 항상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네. 평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약식 회견을 하되 약식 회견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답이 오갈 수 있는 방식이 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이제 기자 한 명은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건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약식 회견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몇 가지 좀 검토 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이 자체의 어떤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 점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소박하게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예.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 대통령 실수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매번 기사가 되니까. 그런가? 네, 그럼요. 저는 뭐 이제 법대로 뭐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글로벌 자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고요. 특히 우리 가상화폐 시장. 지옥주당에 주식 혹시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 넣는 그 상품에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되던 이제 자산 시장의 하락세에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닌. 네, 일단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최근에 이제 단톡방이 조용한 단톡방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분위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이제 시장 폭락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인데 거의 뭐 바닥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정도로 폭락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왜 손 놓고 있느냐,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한켠에 그동안 뭐 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에서 주체가 되는 대상은 문재인 정부인 경우인 거죠. 뭐 새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을 직접 인용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이제 사설에서 썼습니다. 낮은 수준의 자율 규제조차도 여태 도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험한 이른바 잡코인들이 난립하고 2030 세대가 빚까지 내서 묻지마 투자에 뛰어드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손 놓고 방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설을 보자마자 당장 떠올랐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 가서 했었던 발언,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발언이 그 당시 후폭풍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뭐 꼰대 발언이 뭐 별별 얘기 다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신기술을 가로막고 있는 발언을 금융위원장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 또 규제 일본도냐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정부가 발목 잡고 있다라는 식의 논란이 그 당시에는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그 여권 인사들이 이제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당시 여권. 그렇죠. 당시 여권 인사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투기 광풍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일명 그 부실 거래소들,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부실 거래소들의 퇴출 조치가 이루어졌고 계좌 실명제 역시 이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도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을 가로잡는 규제 발목 잡기다라는 비판을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이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느냐? 그때 라는 생각. 왜 규제를 안 했냐가 왜 그때 더 세게 안 했는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아 그럴까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네. 아주 간단하게 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발목으로만 검색을 해도 꽤 많은 그 당시의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목은 이제 한국경제 2020년 1월 기사인데 한창 가상화폐가 기세가 좋던 시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상화폐 혁명 2020 하편. 새 기축통화 선점 경쟁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경쟁으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발목 잡는 정부 이때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많았고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데일리에서 이제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했었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원한다면 몇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절에 부실거래소 퇴출 조치 이걸 왜 정부가 임의로 규제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2020년이니까 그때는 착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을까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월간조선 3월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에 일조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 루나테라 사태.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기 2달 전입니다. 근데 그때 월간조선이 어떤 제목의 기사를 실었느냐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고사시킨 한국 암호화폐라는 제목입니다. 그 한국 암호화폐가 뭐냐면 루나테라 코인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붕괴 2달 전에도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냈던 게 조선 그때 미디어 루나테라는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죠. 결국은 2달 앞도 이제 내다보지 못하고 비판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때 뭐 했느냐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제 항상 이제 이미 관용하고 된 게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2017년에 중앙일보 칼럼인데 이제는 사실상 하나의 그 대명사가 돼버린 한 달 후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칼럼입니다. 그때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냈었던 이 그 칼럼의 내용이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면 한 달 뒤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경제가 사실상 붕괴하는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예고성의 칼럼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런 칼럼이 실렸다고? 그렇죠. 2달 뒤가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는 수준의 저주성 칼럼이라고 이제 그때 비판을 받았는데 뭘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이 좌파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기반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이제 충돌과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칼럼이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 한 달 됐는데 이렇게 경제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꼬기에 동원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한 가지 맥락에서 한번 좀 살펴볼 게 물론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언론들의 흐름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언론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보도인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서민 위한다더니 임기 말 물가지수, 문 임기 말 물가지수 작년보다 2배 껑충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4월 말 정도에 나왔나 했는데 아닙니다. 얼마 전에 6월에 나온 기사고요. 왜 이런 제하의 제목을 달았는가 싶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정말 심각한 물가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된 게 있나?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 기사 내용 안에는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난 정부라든지 임기 말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그냥 전형적인 물가지표 5월 물가지표가 작년 대비로 했을 때 한 10% 정도 올랐다라는 평범한 물가 지표 관련된 보도인데 제목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물가지수가 2배로 뛰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은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렇죠. 그래갖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럭셔리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도 선물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단 때 귀동냥으로 이제 들은 바로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니 경제를 그렇게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케인즈도 그런데 언론이라고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고 어떻게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를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 진단에서 기사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두 달 뒤에 있을 일을 모르고 그때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입은 씻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몇 달 전에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때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걸 아마 이제 잘못 보고한 것 같다. 따라서 하면서 맥락 속에서 뭘 조지거나 비판하더라도 그 맥락 속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고 했던 것처럼 해놓고 입 싹 씻어버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져버리면 비양심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거 저는 100%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조져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파월 이사장인데 주구장창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왜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못하고 헛소리를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작 뉴턴도 이제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자산 가치 떨어지는 거는 예측을 못 하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닿는다 그러니까요. 월간조선 기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루나테라 사태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질 거를 3월에는 예측을 못했을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는 일단 사실이고 루나테라 코인 같은 경우는 출범하던 시점부터 비판적인 시각들이 뭐 반대편에 상당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금방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계 자체가 그런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폰지 사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초기부터 나왔었는데 네. 3월에 기사 쓸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써버리니까 저는 뭐 그때그때 다른 것도 문제지만 기사를 쓰는 시점에서도 반대급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이 빨아주기 방식의 기사를 쓰는 게 맞냐? 저는 그게 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평론이든 무슨 평론, 스포츠 평론이든 뭐가든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예측됐던 일이었다. 자기들은 못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왜 예측을 못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뒤에 가서 딱 보고 이건 이미 예측됐던 일이었다. 뭐가 달라요? 그게 똑같은 거. 그러니까요. 양심적으로 하자고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것까지 안 바래. 그래서 반성하게 되는 게 언론이 항상 한쪽의 의견만에 이제 지나치게 집중해서 보도를 하면 나중에 언중유골에서 이렇게 털리게 되니까 그때 기사를 쓸 때마다 양쪽의 의견들을 다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아니 뭐 틀릴 수 있죠. 야구도 그러니까 아주 강타자 사할 넘는 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 지론인데 3할 치면 잘 치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틀릴 수 있지. 네. 그래서 저도 아이템 3개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 개만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틀렸으면 틀렸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네. 그때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입 싹 씻고 자기는 아무 저기 뭐냐면 무리의 신화를 어떤 뭐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 후 대한민국이 이제 5년째 회자가 되고 있는데 10년 뒤에도 다시 회자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10년 후? 네. 저는 얘기 안 할래. 이제 이 칼럼니스트 분이 오늘도 고통받는 땡땡땡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이제 커뮤니티에서 소환되는데요. 한국 언론들이 언제까지 이분을 소환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얘기. 오늘 이제 JB타임즈에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제 기자회견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촉발시킨 게
조선일보의 보도부터였다라는 지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선도적으로 보도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6월 9일이었습니다. 이게 지면 1면에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었는데 한상혁, 전현희, 홍장표 이렇게 셋을 공공기관장을 딱 찍어서 지금 이제 문정부의 기관장 중에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사람들이 있다. 알박기 인사다.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이 논의에 사실 불을 붙인 게 조선일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실상 일종의 이제 기획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그때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 타임라인을 좀 훑어봤습니다. 6월 9일에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인용했던 인물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한상혁 위원장하고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을 하면서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10까지 수행했던 분들인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건 모렴치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인터뷰했잖아요. 제가 이걸 질문을 했지. 네.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퇴를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질문해서. 대답이 그랬어요. 아니 기자가 질문하면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꼭 이 말을 작심을 하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라 그렇죠. 인터뷰 네네네. 과정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 대답을 했다. 물론 네. 뭐 그렇다고 자기 명운이 안 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걸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여기 좀 맞습니다. 대충 이제 그 가닥이 잡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리 기자회견을 준비해서 춘추관에 정론관에 가가지고 발표를 한 걸 조선일보가 받아서 보도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먼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던 거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6월 9일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6월 10일이 되니까 이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장 자진 사퇴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서울신문의 10일자 사설 보면 다음 날이죠.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자진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버티기가 새로운 관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런 사설을 썼고요. 서울경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일 사설입니다. 전임 정권과 노선을 함께했던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등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신호탄을 쏘고 그 다음 날 다른 언론 보도들이 이제 비슷한 프레임의 논조로 이제 사설을 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선일보는 그 기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던 이 모렴치를 재생산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거나 내지는 얼마 전에 이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이 불참했었던 그 불참 통보를 받았던 그래서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보도하면서 역시 논의의 흐름을 좀 끌어가는 양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걸 치고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왜 치고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잡은 이 세 번째 아이템의 제목이 외주인데요. 외주.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맥락상으로 봤을 때. 아니 저는 네.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는 이해 당사자일 수 있어요. TV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뭐 재허가 문제라든지 뭐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통위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해 당사자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자사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반영이 되어 있을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왜 거론을 했을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선일보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건 조선일보 의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실행에 들어갔어요. 주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새롭게 이제 뭐 부처의 장관이 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된 사람은 그 장이 되기 아마 3년 전에 그 모든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제출받고 있는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겠죠. 네. 사람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엄청나게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해당 부처에서 하는 일이 있고 권익위원으로 넘겨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여러 장면이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권과 관련된 거지 조선일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뭐 KBS는 이런 어떤 것을 들어가지만 언론사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권익위를 찍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래 그건 모르겠고 네. 다만 권익위원장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해서 본다면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어떤 입장을 정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요 점은 놓치면 안 된다. 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선일보가 뭐 이제 권익위원장이나 뭐 방통위원장만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상 공공기관장들이 뭐 임기 남았어도 자진 사퇴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어떤 맥락에서 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을 해본 건데요. 아무튼 근데 지금 참고로 방금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첫 번째 주제였던 약식회관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문제 관련해서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억지 사퇴는 시킬 수 없으니 자진 사퇴하면 좋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방점을 찍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MB 정부 때나 혹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자칫하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혹은 각 부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불거지면 그 자체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하는 수사도 결국 이 임기제 그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정부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못하고.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일종의 외주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왜 제가 그런 의심을 더 하게 됐냐면 어제 나온 그 농지법 위반 엊그제 나온 이제 농지법 위반 관련된 기사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정국도 아니고 이미 임기가 이제 뭐 절반 이상을 넘어간 방통위원장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인사청문회 때 나올 것 같은 문제 제기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거를 그냥 갑자기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발견했을까? 혹은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이 추적 보도가 시작됐을까?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제보를 해줬다면 그 사람은 누굴 건가?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정권 내부 사람이거나 부처 관련된 사람이거나 이런 맥락의 사람이 자신이 할 수는 없으니 혹시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런 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이제 그 다른 보도도 있었죠.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건 다른 건으로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고소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 그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배경을 좀 더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니까 그러면 조선일보의 논조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개입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사건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논조를 보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일관성을 또 보이고 있느냐 그러면 요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점이 제가 볼 때는 점검에 대한 항목이 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방송 토론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 개인 생각이지만 공공기관장 있잖아요. 네.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정책 집행을 같이 해 들어가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고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수력원자력처럼 원자력 발전을 관장하는 기관이든지. 그것이 뭐 쉽게 뭐 어떤 그 부분에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업무 일부를 떼어서 공사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좋든 싫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호흡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통이나 권익위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의 업무가 떼어져서 어떤 그 집행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거기는 중립성을 띠고 독립성을 띠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냐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 뭐냐 정부의 그러니까 국정 방향이 뭐냐하고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정부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돼요. 되면 그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걸 건드리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실 그 대목인데요.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명시된 멤버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조금 더 보장돼야 되는 기관으로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장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임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하고는 직접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외주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런 어떤 필요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들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권 교체기에 항상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나 어떤 이런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그다음에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논리가 좀 스며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오히려 그거를 경계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게 언론인데, 언론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레드 헤어님이 왜 이런 댓글을 올리십니까? 올해도 이글스는 꼴찌죠. JB는 보살에서 미륵되는겨? 염장 긁으십니까? 그래요, 꼴찌예요. 왜요? 뭐요? 뭐? 저 논의가 마치 그래도 이제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어떤 논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외인 투수들이 이제 합류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미래를 봐야죠. 미래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죠. 아휴, 네. 마무리할까요? 네. 왜 마지막에 이렇게 답답해질까? 아니 우리 언론들한테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게 공공기관장 그 임기 그리고 사퇴 문제가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거는 지금 워낙 검색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좀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엊그제 한번 찾아봤는데 2003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반복되던 얘기라서 언론들 입장에서 좀 조심하시면 좋은 게 기사를 쓰기 전에 자사가 2004년이나 2013년 무렵에 어떤 기사를 썼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거랑 좀 이제 클릭 조정을 한 다음에 맞춰보고 이제 보도를 하는 성실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안 쓰면 또 언중유골에서 언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JB타임즈나 그 청기누설 할 때 내가 전에 이거 뭐라고 얘기했지? 네. 혹시 이제 딴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 정도는 그래도 양심은 있다. 그거를 그럼 검색해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짝지근할 때가 가끔 있거든. 그럼 내가 전에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했더라? 검색이 아니라 기억을 다듬어 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업 비밀. 그렇죠. 그다음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일관성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집으로 가서 뭐 되면 안 되니까 일관성을 끊고 그때 내가 좀 잘못 봤구나 이럴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럼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렇죠. 그때 생각 잘못했다.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안데르슨 TV님 미래 JB 7순 때 뭔 말씀이세요 지금. 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도 3등도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3등도 했는데. 오늘 장 열리자마자 코스피 2,400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김준희님께서 한다로 대한민국 계속 현실화라고 하셨는데요. 한다로 대한민국 그 칼럼도 중요하지만 제 계좌도 지금 붕괴 중입니다. 방송 출연 열심히 하셔야겠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머스 지옥주댕이 임경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